서울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는 금요일 오후였고 강남의 도로는 퇴근길 정체와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의 붉은 브레이크 등으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상태였다. 아우름 건설 디자인팀의 대리 이서연은 회사 로비 처마 밑에서 우산을 펴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궂은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저녁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담스러운 일정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잡은 선자리가 30분 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상대는 어머니가 며칠 밤낮을 설득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유망한 사업가였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피곤한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장만했던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와 굽 높은 구두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택시 승강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시야를 가릴 정도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며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우산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걷기에 바빴는데 그 차가운 도시의 풍경 속에서 서연의 눈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포착되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노인이 낡고 허름한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보도블록을 밟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노인이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진보다리가 터져나와 사과와 배 같은 과일들이 흙탕물 위로 나뒹굴었고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목을 부여잡은 채 차가운 빗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주변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누구도 걸음을 멈추거나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신발이 젖을까봐 혹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듯 노인을 피해 돌아가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지나쳐 갈 뿐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갈등했는데 지금 당장 택시를 잡지 않으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 분명했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가는 거금을 들여 산 원피스와 구두가 망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앙상한 어깨를 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성적인 계산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서연은 들고 있던 우산을 꽉 쥐고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튀어오르는 흙탕물이 스타킹과 원피스 자락을 검게 물들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옷이나 선자리가 아니라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며 노인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으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고 노인은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갈 뿐이었고 빗소리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라. 결국 그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개의치 않고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은 고통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으려 했기에 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노인에게 내어주며 온 힘을 다해 지탱했다. 고급 실크 원피스는 이미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가까스로 노인을 도로변의 안전한 곳으로 옮긴 서연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승차 거부를 하거나 이미 승객을 태운 택시들은 매정하게 그들을 지나쳐갔다. 10분 넘게 빗속에서 손을 흔들던 끝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고 서연은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며 노인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운 뒤 자신도 흠뻑 젖은 채로 옆자리에 올라탔다. 택시기사는 시트가 젖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세탁비를 따로 챙겨드리겠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택시가 출발하자 그제야 서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액정에 뜬 이름은 엄마였고 시간은 이미 약속 시간을 15분이나 넘긴 상태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죄송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을 남기고 전원을 꺼버렸는데 이는 그녀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서연은 접수부터 검사 대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처리하며 노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는데 낯선 병원 환경에 겁을 먹은 듯한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말로 안심시켜 주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심한 염좌로 인해 며칠간은 걷는 것이 무리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과 파스를 챙겨왔고 노인이 젖은 옷 때문에 감기에 걸릴까봐 편의점에서 따뜻한 쌍화탕과 수건을 사와서 꼼꼼하게 챙겨주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서연의 헌신적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호기심과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정신없이 바쁜 서연은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가씨 옷이 다 망가져서 어떡하나 비싼 옷 같은데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노인은 서연의 흙투성이가 된 원피스를 가리키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지만 서연은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고 안 지워지면 버리면 되지만 할머니께서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까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서연의 대답은 가식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모습보다 노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날려버린 선자리와 그로 인해 겪게 될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엉망이 된 옷값에 대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에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그 모든 걱정을 덮고도 남았다. 서연은 노인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노인은 자식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서연은 이 빗속의 불편한 다리로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다며 자신의 집 방향과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노인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다시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 안에서 노인은 서연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서연은 경계심 없이 자신의 이름과 아우름 건설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노인은 아우름 건설이라는 말을 듣자 눈가에 미묘한 주름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그저 노인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노인의 집은 예상외로 평범하고 다소 낡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서연은 대문 앞까지 노인을 부축해드리고 약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할머니 약 꼭 챙겨 드시고 찜질도 자주 해주셔야 해요.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러서 상태 봐드릴게요. 노인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한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노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선 노인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지금 즉시 아우름 건설 디자인팀의 이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해. 아주 흥미로운 원석을 발견한 것 같으니 최대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그 노인은 바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아우름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강민혁 대표의 조모인 한영숙 회장이었는데 그녀는 손자의 배필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인성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오직 이서연만이 자신의 값비싼 옷과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씨는 평생 사람을 꿰뚫어 보며 살아온 한 회장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한 회장은 비에 젖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흙탕물 얼룩이 훈장처럼 느껴진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었고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아우름 그룹과 손자 강민혁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어머니의 분노 섞인 고함과 마주해야 했다. 너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전화는 왜 꺼놓고 그 좋은 자리를 펑크내면 어떡하니? 상대방 쪽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알아. 엄마 체면은 생각도 안 하니. 어머니는 흑투성이가 된 서연의 몰골을 보고 기가 차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가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오다가 다친 할머니가 계셔서 도와드리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그랬어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 더욱 언성을 높였지만 서연은 욕실 문을 닫고 샤워기 물을 틀어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울음을 삼켰다. 그녀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었고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늘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서연은 차가운 물줄기에 눈물과 땀을 씻어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는데 비록 오늘 하루는 엉망이 되었고 어머니의 실망을 샀지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젖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잘했어, 이서연. 너는 오늘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한 거야. 그거면 된 거야. 그녀는 젖은 머리를 털고 나와 컵라면 하나로 늦은 저녁을 때우며 내일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 아우름 건설 디자인팀은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있었고 특히 그녀의 상사인 최수진 팀장은 서연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는 일로 악명이 높았기에 서연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겪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금 치열한 현실의 전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간밤에 마무리한 디자인 시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최수진 팀장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오자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는데 최 팀장은 서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리, 이번 프로젝트 시안 이게 최선이야. 감각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주말에 쉬면서 감 좀 잃었나 보네.
다시 해와 오늘 점심 전까지. 서연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묵묵히 서류를 집어들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최 팀장이 던진 서류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컨펌을 받았던 시안이었지만 최 팀장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일상이었고 서연은 그런 부조리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와 길을 터주었고 그 뒤로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바로 아우름 그룹의 CEO 강민혁이었는데 조각 같은 외모와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했지만 그 눈빛만은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 만들었다. 민혁은 디자인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연의 자리 쪽으로 걸어왔는데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무는 순간 서연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민혁은 서연을 지나쳐 최 팀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번 로비 리뉴얼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최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총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혁은 최 팀장의 대답을 무시하고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스케치북을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스케치 누가 한 겁니까? 민혁의 질문에 최 팀장은 당황하며 횡설수설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제가 했습니다. 대표님하고 대답했다. 민혁은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스케치북을 덮고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대단한 인재가 고작 이런 수준이라 이 실망이군요. 내일부터 본사 15층 특별 프로젝트 팀으로 출근하세요. 짐 싸서 올라오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민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서연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질투 그리고 의문으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뒤덮였고 최 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영문으로 본사 직속 팀으로 발령이 난 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말한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제의 선행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어제처럼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가 그녀의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험난하지만 빛나는 길을 예고하는 듯했고 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새로운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착한 소녀의 반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강민혁 대표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디자인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팀원들은 마치 숨쉬기조차 잊은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는데 그 정막을 깬 것은 최수진 팀장의 히스테리 섞인 고함 소리였다. 최 팀장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이서연 대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는데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평소에 우아한 척하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평소에 얌전한 고양이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본사에 줄을 대고 있었던 거야. 이 앙큼한 거사. 최 팀장의 독설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졌고 주변 동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서연을 돕기는커녕 눈을 피하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것들은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자료들이었고 최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여 본사에 보고한 바로 그 결과물들이었다. 서연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차분하게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스에 하나둘씩 물건을 담으며 그녀는 이 회사에서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을 떠올렸는데 신입사원 시절의 열정과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최 팀장의 지속적인 갑질과 성과 가로채기로 인해 이미 빗바랜 지 오래였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친환경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마저 최 팀장의 공로로 포장되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연은 사직서를 낼 결심까지 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본사 발령이라니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의 초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최 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팀장님, 그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최 팀장은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코웃음을 쳤다. 진실 웃기고 있네. 네가 본사에 가서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강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해. 너 같은 낙하산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울면서 뛰쳐나올 게 뻔해. 그때 가서 다시 받아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서연은 최 팀장의 악담을 뒤로 한 채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등 뒤로 꽂히는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들고 앞만 보고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우름 그룹의 심장부이자 냉철한 이성만이 지배하는 본사 타워였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아우름 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요새와도 같았는데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는 건물의 위용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조차 철저한 검문을 거쳐야 했고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바쁜 발걸음은 이곳이 전쟁터임을 실감하게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특별 프로젝트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쳤고 귀가 먹먹해지는 고속 승강기의 속도감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1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차가울 정도로 정돈된 복도가 나타났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는 그곳에는 적막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비서가 사무적인 말투로 그녀를 맞이했고 곧장 대표 이사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표 이사실의 문은 육중하고 거대해 보였는데 서연이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있는 강민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결제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책상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지만 민혁은 펜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입을 열었다.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하군요. 발령 통보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까지 계산하더라도 10분은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민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의와 경멸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지각한 부하 직원을 꾸짖는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민혁은 서류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서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죠. 나는 이 대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처럼 배경을 이용해 편안하게 무임승차하려는 부류를 가장 경멸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떴는데 자신이 배경을 이용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님,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경이라니요. 오해하고 계십니다. 서연의 항변에 민혁은 비웃음을 흘리며 책상 위에 놓인 인사기록 카드를 툭 쳤다. 오해 할머니께서 직접 지시한 인사가 오해라고요. 평생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이름까지 찍어가며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이게 배경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노인네 구워 삶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겁니까? 서연은 민혁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는데 할머니라니. 어제 빗속에서 도와드린 그 할머니가 강 대표의 조모이자 이 그룹의 왕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길 가다 넘어진 노인을 도왔을 뿐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도 없었기에 이 상황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민혁에게 사실대로 말한다. 한들 그가 믿어줄 리 없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오해할 것이 뻔했기에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침묵하는 서연을 보며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듯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말이 없군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있던 지사 디자인팀 놀이터가 아닙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능력한 낙하산이 내 팀에서 숨쉬는 꼴은 못 봅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분위기는 서연을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할머니의 치마폭이 아니라 실력으로 이곳에 올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땐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해고는 기본이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드리죠. 민혁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서연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오기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낙하산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능력을 증명한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민혁은 서연의 당돌한 제안에 의외라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내거는 직원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대가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고 서연에게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비서가 가져온 것은 두꺼운 도면 뭉치와 태블릿 PC였는데 그것은 아우름그룹 본사 로비의 전면 리뉴얼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였다. 이것은 우리 그룹의 얼굴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유명한 해외 디자이너들도 포기하고 나간 난이도 최상의 과제죠. 기한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완벽한 컨셉과 시안을 가져오세요. 예산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해야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촉박한 일정이었고 더군다나 본사의 로비 리뉴얼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은 대놓고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도면을 받아들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결과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대표 이사실을 나왔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고 말았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을 후회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배정받은 임시 자리로 가서 자료를 펼쳐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미래를 건 전쟁이었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었다. 그 시각지사의 최수진 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네, 상무님, 그 건방진 계집애 본사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 대표님 성격에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미리 손을 좀 써뒀거든요. 그 애가 했던 프로젝트 파일들 싹 다 삭제했고 100억 번도 없앴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무능하다고 찍혀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최 팀장은 전화를 끊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녀는 서연이 본사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면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빈자리를 보며 비웃었지만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민혁은 서연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서연의 눈빛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았기 때문이었다. 보통의 낙하산 인사들은 자신의 경고 앞에서 겁을 먹거나 비굴하게 웃으며 아부를 떨기 마련인데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당당함이 있었다. 민혁은 서랍을 열어 할머니인 한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할머니, 도대체 저 여자에게 무엇을 보신 겁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가짜인지. 민혁은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15층 구석에 마련된 좁은 책상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아우름 그룹의 로비는 웅장하지만 차갑고 권위적인 느낌이 강해 방문객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단점이 있었다. 서연은 이 공간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따뜻하고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빗속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기억에서 영감을 떠올렸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배려, 그리고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같은 요소들을 디자인에 녹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빠르게 움직이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삭막한 로비가 생명력이 넘치는 숲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서연의 자리는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그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몰입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책상 위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조용히 올려놓았는데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청소 용역 업체 유니폼을 입은 아주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다. 아가씨, 밥은 먹고 해야지. 젊은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몸 상해. 이거라도 좀 들면서 해요. 서연은 뭉클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묵묵히 바닥을 청소하며 사라졌다.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에서 서연은 어제의 할머니를 겹쳐보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펜을 잡았는데
그녀의 눈은 피곤함으로 충혈되었지만 빛을 잃지 않았다. 3일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다. 강민혁 대표가 보란 듯이 놀라게 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말겠다는 오기가 그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보였는데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낯선 명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짐을 정리할 때 우연히 딸려온 것 같았는데 명함에는 한영숙이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만이 심플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명함을 서랍 속에 아무렇게나 넣어두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강민혁 대표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이서연 대리의 동태를 보고받았는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갓 올라온 낙하산 인사가 본사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자신의 노골적인 무시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백기를 들 것이라 확신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내선 전화를 들어 자재관리팀장을 호출했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 로비 리뉴얼 프로젝트의 예산을 기존 책정 금액의 절반으로 삭감하고 외부 자재 반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명백히 이서연을 궁지로 몰아넣어 제 발로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괴롭힘이었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계산된 처사였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이제 그녀가 할머니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 하지만 서연은 예산 삭감 통보를 전해 듣고도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예산을 초월하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 채 본사 건물 지하 5층에 위치한 자재 창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지난 수년간 아우름 건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남거나 약간의 흠집 때문에 버려진 자재들이 방치된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어둡고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에서 서연은 손전등을 비추며 보물찾기를 하듯 자재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예상대로 그곳에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원목 그리고 고풍스러운 조명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흠집이 난 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거나 디자인적 요소로 승화시킨다면 새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땀을 흘리며 자재를 분류하고 있을 때 강민혁이 예고 없이 창고에 들이닥쳤는데 그는 그녀가 몰래 외부 업체를 쓰거나 꼼수를 부리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민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는데 명품 옷을 입고 콧대 높게 굴던 여느 낙하산들과 달리 서연은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목장갑을 낀 채 무거운 목재를 직접 나르고 있었다. 민혁은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곧바로 자세를 고치고 씩씩하게 인사했다.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대표님, 혹시 제가 일 안 하고 도망갔을까봐 감시하러 오신 겁니까? 서연의 뼈 있는 농담에 민혁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굳히며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예산을 반으로 줄였는데 이런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우리 그룹의 얼굴인 로비를 꾸미겠다는 겁니까? 이건 회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서연은 민혁의 독설에도 물러서지 않고 먼지 쌓인 대리석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닦아내며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조명 아래 드러난 대리석의 문양은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대표님 눈에는 이것이 쓰레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훌륭한 역사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자재들은 아우름 건설이 그동안 지어온 수많은 건물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새 것으로만 치장한 화려함보다는 기업의 유산과 가치를 되살리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이야말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찬 대답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속물적인 사람들과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시설 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녀는 지시만 내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직접 드릴을 잡고 못을 박으며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리더였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젊은 여자 대리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던 현장 직원들도 서연이 솔선수범하여 꾸준히를 도맡고 자신들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진심으로 대하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시설팀의 박 반장은 서연의 꼼꼼한 도면과 자재 활용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고 작업 현장은 어느새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변해갔다. 서연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CCTV로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새벽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로비에서 서연이 쪽잠을 자가며 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비서에게 야식을 준비시켜 로비로 내려보내려다가 멈칫했는데 자신이 왜 저 여자를 신경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감시의 일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무의식 중에 서연의 열정에 끌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민혁은 결국 재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모두가 퇴근하고 적막한 그곳에서 홀로 사다리에 올라타 조명을 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고 민혁은 인기척을 죽인 채 기둥 뒤에 서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며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려 하자 민혁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그녀를 받아 안았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며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았고 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가까이서 본 서연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인보다 생동감이 넘쳤다. 민혁은 황급히 그녀를 내려주며 짐짓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안전수칙은 어디다 팔아먹은 겁니까? 혼자서 객기 부리다가 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모릅니까? 서연은 민혁의 화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만하고 작게 대답했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는데 서연이 자재에 긁혀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민혁의 손길은 투박한 말투와 달리 조심스럽고 섬세했고 서연은 그의 의외의 면모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치료나 받고 하세요. 일하다 죽는다고 훈장 주는 회사 아닙니다. 민혁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돌아섰지만 가다가 다시 멈춰서서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업사이클링 디자인 기대해보죠.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만 안 둡니다. 그것은 민혁이 서연에게 건네는 최초의 인정이자 격려였고 서연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환하게 웃었다. 마감 기한인 3일째 되는 날 아침 아우름 그룹의 본사 로비는 거대한 장막에 가려져 있었고 출근하는 임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앞을 서성거렸다. 강민혁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로비 중앙에 모였고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는데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의 신호에 맞춰 시설팀 직원들이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드러나는 로비의 모습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대리석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폐목재와 재생석재를 활용한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숲속에 도서관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는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이 오래된 자재들의 고풍스러운 질감을 비추며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감가상각 담당 이사는 적은 예산으로 이런 퀄리티를 낸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공간이 주는 치유와 휴식 그리고 기업이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장소이고 누군가에게는 만남의 장소이며 우리 직원들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쉼터가 될 것입니다.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듯 지친 현대인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민혁의 박수 소리에 맞춰 다른 임원들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하죠. 이대리 아니 이서연 디자이너 당신은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서연은 민혁의 손을 맞잡으며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를 싸늘하게 식히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수진 팀장이 로비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수진은 질투심에 불타올라 입술을 깨물었는데 자신이 쫓아낸 부하 직원이 본사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서연을 파멸시킬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작전 시작해.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서연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녀의 등 뒤로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지만 서연은 아직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민혁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서연이 어디로 가냐고 묻자 그는 밥 먹으러 갑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 기념으로 대표가 쏘는 거니까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잘라 말했다. 도착한 곳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포장마차였는데 민혁은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능숙하게 우동과 꼼장어를 주문했다. 서연은 재벌 3세인 그가 이런 곳을 안다는 사실에 놀랐고 민혁은 할머니와 몰래 자주 오던 곳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혁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며 겪었던 외로움과 중압감을 털어놓았고 서연은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처음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잔을 비우고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주변에는 항상 가면을 쓴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돈이나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도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당신은 다르더군. 당신은 진짜야. 민혁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며 낯선 번호가 떴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그녀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지금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연 씨가 지정한 자재가 무너져서 인부가 다쳤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민혁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강민혁의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던 포장마차의 공기는 서연의 떨리는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로맨틱한 기류는 순식간에 긴박한 전운으로 뒤바뀌었다. 민혁은 사색이 된 서연의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들고 상황을 짧게 확인한 뒤 곧바로 자신의 재킷을 챙겨 입으며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겁먹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 흔들리면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내가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혁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서연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고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라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민혁은 평소 기사를 대동하던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직접 앉아 시동을 걸었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된 고급 세단은 굉음을 내며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서연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듯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며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본사 로비 리뉴얼 작업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던 별관의 휴게 공간 시공 현장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현장 주변은 몰려든 구경꾼들과 흥분한 인부들 그리고 취재를 나온 기자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업체인 태성건업의 박 사장이 씩씩거리며 달려들었는데 그는 삿대질을 하며 서연의 면전에 대고 악을 써댔다. 이보시오, 이 대리 당신이 가져온 그 싸구려 자재 때문에 우리 인부가 깔려 죽을 뻔했어. 멀쩡한 새 자재 놔두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폐자재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라고 시키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요. 책임져.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박 사장의 선동적인 고함에 주변 인부들도 동요하며 서연을 향해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 사태로 번질 듯 험악해졌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신을 믿고 따라준 시설팀 직원들과 다친 인부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그녀는 박 사장의 윽박지름을 무시하고 구급대원에게 실려가는 부상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리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연은 부상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치료비와 보상은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부상자의 동료들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웅성거렸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강민혁이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냉철한 눈빛은 소란스럽던 현장의 공기를 일순간에 제압해버렸다.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우고 박 사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책임 소재부터 따지는 건 순서가 틀린 것 같군요. 박 사장님 경찰 조사와 우리 측 감리팀의 정밀 진단이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리십시오.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민혁의 서슬퍼런 경고에 박 사장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믿는 구석이 있는 듯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다. 흥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누가 썩은 자재를 썼는지 감리팀이 오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때 현장 입구 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최수진 팀장이 짐짓 놀란 표정을 연기하며 등장했는데 그녀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고개를 숙이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대표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대리에게 경험이 부족하니 검증된 자재를 쓰라고 그렇게 충고했는데 기어이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사고를 쳤군요. 이래서 낙하산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수진은 마치 자신이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인 양 행세하며 모든 책임을 서연의 무능력으로 몰아가려 했고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박 사장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저 여자가 예산 아껴서 성과 내겠다고 우리한테 억지로 불량 자재를 떠넘겼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폴리스라인 안쪽에 무너진 구조물 잔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잔해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먼지와 톱밥이 날리는 속에서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났다. 민혁은 서연의 돌발 행동에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연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잠시 지켜보기로 했다. 서연은 무너진 기둥의 파편을 집어들고 단면을 자세히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소형 랜턴을 꺼내 비춰보았고 곧이어 허리춤에서 커터칼을 꺼내 자재의 표면을 긁어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확신에 찬 분노로 바뀌었고 그녀는 잔의 조각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제가 주문한 자재가 아닙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목재는 제가 발주한 고밀도 압축 목재가 아니라 겉면만 그럴듯하게 필름을 입힌 저가형 합판입니다. 서연의 외침에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최수진과 박 사장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는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잔해를 들고 민혁과 경찰들 앞으로 걸어 나오며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선별한 자재는 폐목재를 가공했지만 강도는 일반 목재의 2배가 넘는 특수 처리된 것입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재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습니다. 게다가 접착면을 보면 규격 미달의 저급 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재 바꿔치기입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자재를 빼돌리고 불량품을 시공한 겁니다.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인 분석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고 그녀는 설계 도면과 자재 발주서를 핸드폰으로 띄워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 사장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자재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다고 그래. 여자가 뭘 안다고 까불어. 박 사장의 뻔뻔한 태도에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했는데 그는 박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거칠게 밀어붙이며 으르렁거렸다. 자재를 유동적으로 바꿔 사람이 다쳤는데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 입으로 뱉은 말에 책임질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현장 봉쇄하고 모든 자재 전수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성건업과의 모든 계약은 이 시간부로 파기하고 횡령 및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민혁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최수진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뒤로 빠지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팀장님, 아까 제가 불량 자재를 고집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자재 발주 최종 승인권자는 팀장님이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자재를 바꿨다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님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서연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최수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최수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혁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최수진을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다. 최 팀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팀이 별도로 당신을 호출할 겁니다. 변호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최수진은 모욕감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소란이 정리되고 경찰과 감식반이 현장을 인계받자 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꼴은 말이 아니었는데 얼굴과 옷은 먼지 투성이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파편에 긁힌 생채기가 나 있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민혁은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녀를 이끌고 현장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무모했어요. 그러다 또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자네 속으로 뛰어듭니까? 민혁의 꾸지람에는 화보다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기에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디자인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서연의 당찬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동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겉보기에는 연약한 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밝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무죄만 증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양심을 지켰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이서연 대리, 당신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민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두 사람은 어수선한 현장 한 구석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와 연대감을 나누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선 파트너로서의 유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는데 서연이 다친 인부를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병실에 도착한 서연은 누워있는 인부와 그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인부는 오히려 서연이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이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혁은 서연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것은 뛰어난 디자인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과 공감 능력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리더의 덕목을 서연에게서 배우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온기가 흘렀고 민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집까지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서연은 피곤함에 못 이겨 꾸벅꾸벅 조기 시작했고, 민혁은 그녀가 깰까봐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운전을 최대한 부드럽게 했다. 신호 대기 중에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운 도끼가 완전히 사라지고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뺨에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손을 멈칫했는데 자신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동료애인지 아직은 정의 내리기 조심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고 민혁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고 차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배웅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푹 쉬고 내일은 오후에 출근하세요. 이건 대표로서의 명령입니다. 서연은 민혁의 배려에 감동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민혁은 서연이 대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그녀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안심한 듯 차를 돌렸다. 하지만 그 시각 최수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분노로 몸을 떨며 술잔을 들이키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에는 도끼와 사리가 가득 차 있었다. 상무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강민혁, 그 자식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무님도 도와주셔야죠. 이서연 그 계집애를 완전히 밟아버릴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최수진은 전화를 끊고 벽에 걸린 서연의 사진을 노려보며 붉은 와인을 뿌려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속에 숨은 아기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뒤숭숭했는데 태성 건업비리 사건과 최수진 팀장의 감사 착수 소식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경멸이 아닌 경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오후에 출근하여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따뜻한 커피와 응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이 대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디자인팀 일동. 서연은 쪽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을 냈다. 하지만 그때 인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서연 대리, 잠시 저 좀 보시죠.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는데 긴 테이블 상석에는 인사 담당 상무인 김철호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최수진 팀장과 감사팀 직원들이 포진하여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들처럼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상무는 서연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란 듯이 책상 위에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자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 대리, 당신의 영웅 심리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금전적 손실을 입혔는지 짐작이나 합니까? 내부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지 않고 외부 감리팀과 경찰을 끌어들여 회사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사 행위이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반박하려 했지만 김상무는 그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세웠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들었는데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필사적으로 참아내고 있었다. 상무님, 저는 불법적인 자재 사용을 바로잡고 더 큰 인명사고를 막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어 건물이 무너졌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항변에 최수진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말은 청산 유순에 그래서 네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설치는 바람에 우리 팀 전체가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어.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일을 긁어 부스럼 만든 건 바로 너야.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서연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쾅하고 열리며 강민혁 대표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강렬한 압박감을 동반하여 실내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민혁은 상석에 앉아있던 김상무를 차갑게 노려보며 서연의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포상하지는 못할 망정 징계라니 제정신입니까? 이 회사가 언제부터 범죄를 덮어주는 범죄 집단이 되었습니까? 민혁의 서슬 퍼런 일갈에 김상무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표정을 바꾸며 맞받아쳤다. 대표님, 진정하시죠. 우리는 단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리의 독단적인 행동이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건 사실 아닙니까? 이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상무와 민혁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김상무는 창업 공신 세력을 등에 업고 어린 대표인 민혁을 견제해온 인물이었기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은 서연에게 굴욕을 안겨주기 위한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좋습니다. 정식 징계는 보류하죠. 대신 오늘 저녁에 열리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이 대리를 참석시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만약 그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민혁은 그것이 서연을 망신 주기 위한 계략임을 알았기에 거절하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우름 그룹 본사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그룹의 임원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대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급하게 마련한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화려한 보석과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수수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대부분은 그녀가 사고를 친 문제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웃는 내용이었다. 최수진은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김상무 옆에 서서 서연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는 웨이터에게 눈짓을 하여 서연이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와인을 쏟게 만드는 유치한 짓을 저질렀다.
웨이터와 부딪힌 서연의 드레스 자락에 붉은 와인이 튀었고 주변 사람들은 어머하며 놀라는 척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은 채 구경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최수진은 다가와 혀를 차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니 싸구려. 드레스라 와인 얼룩이 잘 빠지려나 모르겠네. 역시 급이 안 맞는 사람이 오면 물을 흐린다니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랬어. 주변의 비웃음 소리가 커지자 서연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도망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최수진을 노려보았다.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되지만 썩어버린 양심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죠. 팀장님, 서연의 당찬 대꾸에 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지려는 찰나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누군가가 등장했다.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다. 아우름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창업주이신 한영숙 명예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는데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위험 있는 노부인은 바로 며칠 전비 오는 거리에서 자신이 도와주었던 넘어졌던 할머니였고 며칠 전 야근할 때 샌드위치를 주었던 청소부 아주머니와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회장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연 회장을 천천히 가로지르더니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연 회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김상무와 최수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한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내 귀한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아우름의 격조가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한 회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이 아가씨를 아십니까?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알다마다 비 오는 날 흙탕물에 넘어진 늙은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네. 내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썩어가는 우리 회사를 구할 유일한 양심이지. 한 회장의 파격적인 선언은 서연을 순식간에 파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최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 회장은 서연의 옷에 묻은 와인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연은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편하게 대했던 할머니가 그룹의 정점인 회장이라니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는 기분이었다. 그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안도감보다는 배신감에 휩싸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혁은 할머니가 서연을 지목해서 채용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이미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처음부터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자신에게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눈물 또한 계산된 연기였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파티가 잠시 무르익을 무렵 민혁은 서연을 거칠게 낚아채어 인적 드문 테라스로 끌고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테라스에서 민혁은 서연을 벽으로 몰아세우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재미있었습니까? 나를 가지고 노니까 즐거웠습니까? 서연은 민혁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하며 물었다. 대표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서연을 비웃었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군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접근했고 그 백을 이용해서 본사로 들어왔지. 내가 당신의 실력을 칭찬하고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꼴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민혁의 눈에는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은 고통과 불신이 가득했다. 서연은 민혁의 오해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가 자신을 그토록 불신한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대표님을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민혁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눈물조차 이제는 가짜로 보입니다. 할머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어디까지 올라가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팀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민혁의 잔인한 통보에 서연은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흐르던 눈물이 멈추며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할머니의 정체를 몰랐다는 건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회장님의 도움 따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제 힘으로 증명할 겁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요. 서연은 돌아섰고 민혁은 그녀를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존심과 배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은 파티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과 대조되는 어둡고 쓸쓸한 밤거리로 사라졌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한 회장이 김상무와 최수진을 따로 불러들여 조용하지만 무서운 신문을 시작하고 있었다. 자네들이 그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태성건업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서연 대리에 대한 모함까지 내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김상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최수진은 공포에 질려 입술만 달싹거렸다. 한 회장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 대리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 보일 때까지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비열한 수를 쓴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자네들의 목을 칠 것이야 명심하게. 한 회장은 서연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직접적인 처벌을 유보했지만 이는 오히려 김상무 일당에게 마지막 발악을 할 기회를 주는 셈이 되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굽 높은 구두를 벗어들고 맨발로 차가운 보도블록을 걸었는데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훨씬 더 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강민혁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증거를 가져다 주겠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손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겠어.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도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택시를 잡지 않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 휴가원을 내고 잠적했는데 이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 그녀는 태성건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만한 현장 소장과 해고된 전직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혁은 텅 빈 서연의 자리를 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후회에 시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며 더욱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서연이 두고 간 로비 스케치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는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자신의 판단이 정말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다.
그러던 중 서연에게 의문의 제보자가 접근했는데 그는 김상무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전직 회계팀장이었다. 그는 김상무에게 토사구팽 당한 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서연이 태성건업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 자료면 김철호 상무와 최수진 팀장 그리고 태성건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터뜨리면 아우름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보자의 물음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룹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서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가 죽게 됩니다. 저는 아우름을 살리기 위해 이 칼을 뽑겠습니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거대 악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서연이 전직 회계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반격을 준비하던 찰나 최수진 팀장과 김철호 상무는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일격을 먼저 가했다. 회사 내부망과 언론에는 이서연 대리가 경쟁사에게 아우름건설의 핵심 디자인 기술과 입찰 정보를 넘겼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도배되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내부 고발자에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김상무가 조작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그들은 서연의 컴퓨터에 가짜 이메일 기록을 심어놓고 그녀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자금을 입금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정황, 증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서연은 뉴스를 통해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집 앞에는 벌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여 주저앉는 대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아우름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서연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으로 향했다. 이미 강당안은 수많은 주주와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에는 김철호 상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비리를 성토하며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서연과 그녀를 채용한 강민혁 대표의 인사 실패로 몰아가며 대표이사 해임안까지 거론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는 점차 김 상무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불안과 불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문이 열리며 서연이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잠시만요. 그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서연의 외침이 강당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김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스파이를 끌어내지 않고 신성한 주주총회장을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끌어내려 하자 서연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단상을 향해 소리쳤다. 제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진짜 회사를 갉아먹고 있는 기생충이 누구인지 밝힐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하자 침묵을 지키던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놔두십시오. 주주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서연 대리에게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위험 있는 명령에 보안 요원들은 물러섰고 김상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또렷한 목소리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이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로그 기록과 함께 김상무와 최수진 팀장이 태성건업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린 이중 장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와 자금 흐름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백하여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 부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은폐 시도 내역은 회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이서연이 위조한 거라고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미쳤어요. 하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자료는 김철호 상무님의 지시로 장부를 관리했던 전직 회계팀장의 양심 선언과 함께 확보한 원본입니다. 국과수의 감정을 거쳐도 좋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 상무는 본색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소리쳤다. 일개 대리 주제에 감히 임원을 모함해 그 증거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회계팀장. 그 작자도 네가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니야. 증인을 데려와봐. 김 상무의 억지의 분위기가 다시 혼란스러워지려 할 때 강민혁이 단상으로 걸어나와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섰다.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민혁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김상무와 최수진이 태성건업 사장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었다. 서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의하고 비자금을 나누는 적나라한 대화가 강당 안에 생중계되자 김상무와 최수진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혁은 서연이 잠적한 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독자적으로 뒷조사를 진행해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돕기 위해 이 카드를 아껴두었던 것이다. 민혁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김상무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김철호 상무 그리고 최수진 팀장 당신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미 경찰이 대기 중이니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고 최수진은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그런 그녀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주주들은 강민혁과 이서연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회사는 오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총회가 마무리되자 민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과 임직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는 대표인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서연 대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혁은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당신을 믿지 못하고 상처를 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준 유일한 파트너이자 우리 회사를 구한 영웅입니다. 민혁의 공개적인 사과와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주변에서는 휘파람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사태가 수습된 며칠 후 아우름 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는데 김철호 상무 라인의 부패 세력은 모두 축출되었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 서연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고 당분간 휴식을 요청했다. 그녀는 전쟁 같았던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기에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영영 떠나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휴가를 떠나기 전날 서연은 짐을 정리하러 회사에 들렀다가 텅 빈 로비에 앉아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니 민혁이 커피 2잔을 들고서 있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민혁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건넸고 서연은 그의 솔직한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충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공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지켜봐야죠. 서연의 대답에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로비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다. 서연은 문득 며칠 전 한 회장이 자신을 불러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 회장은 서연을 본가로 초대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손을 꼭 잡고 말했었다. 아가야, 너는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내 손자의 차가운 심장도 구해주었단다. 민혁이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녀석이야. 부디 그 녀석 곁에 있어 주렴. 서연은 그때는 대답을 못했지만 지금 민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을 지켜줄게요. 민혁은 서연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맞추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휴가 기간에 뭐 할 겁니까? 혹시 여행 갈 계획이라면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도 잘하고 짐도 잘 들어주는 아주 유능한 가이드 말입니다. 서연은 민혁의 귀여운 제안에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채용 조건은 좀 까다로울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악인들은 대가를 치렀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치유받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서연은 휴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그녀는 민혁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녀만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민혁은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믿음직스럽게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이 떠난 뒤 민혁은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더욱 성숙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고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해 갔다. 이서연이 한국을 떠나 유럽의 작은 건축 사무소들과 협업하며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다지기 위해 여행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울의 계절은 다시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그동안 아우름 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로 국제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실력파 디자이너로 인정받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해 익숙한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조바심이나 인정 욕구 대신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귀국 환영회 대신 조용히 자신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곳은 바로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었던 강남의 그 횡단보도 앞이었다.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처럼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비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 비친 풍경은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횡단보도 한쪽에 서서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했는데 값비싼 원피스가 젖을까. 전전긍긍하던 평범한 직장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로 인해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넘게 된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아우름 그룹 본사 사옥 쪽을 바라보았는데 높게 솟은 빌딩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전의 차가운 느낌보다는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던 로비로 향했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에 들어선 순간 서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는데 자신이 설계했던 업사이클링 도서관 컨셉의 휴식 공간이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장소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목재로 만든 서가에는 손때 묻은 책들이 가득했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찾아와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꿈꾸었던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 그리고 권위적인 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둥 뒤에 서서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오랜만입니다. 이서연 디자이너, 아니, 이제는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서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인상과 부드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빳빳하게 날이 서 있던 넥타이 대신 단정한 노타이 차림의 셔츠를 입은 그는 서연을 향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반가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누르며 밝게 웃었다. 대표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사가 평화로운가 봅니다. 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로비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대표로서는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민혁은 서연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15층이 아닌 가장 높은 옥상 정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공간이었다. 난간에 기대어 선 민혁은 서연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인지 말입니다. 서연은 민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가 아닌 명함 지갑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아우름 그룹 디자인 총괄이사 이서연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 들어 있었다. 이 자리는 할머니의 입김도 나의 사심도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제안입니다. 당신의 실력과 철학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서연 씨 우리와 함께 새로운 아우름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민혁의 제안은 정중하고 공적인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연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어 민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총괄이사가 된다면 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가치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겁니다. 돈이 안 될 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민혁은 서연의 당차고 확고한 태도에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민혁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1년 전 주주총회장에서의 악수와는 또 다른 의미의 굳건한 약속을 나누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 체결인 동시에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무언의 서약과도 같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끌어당겨 잡으며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공적인 제안은 끝났으니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민혁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하게 변하자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혁은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많이요. 당신이 없는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민혁의 품에 안겼고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을 쏟아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대표님 아니 민혁 씨. 두 사람은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옥상 정원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혁은 한영숙 회장의 본가를 찾았는데 한 회장은 정원의 핀 꽃을 손질하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달려나왔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비 오는 날 내게 우산을 씌워주던 그 착한 마음씨가 우리 손주놈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버렸구나. 한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잡고 연신등을 두드리며 축복해 주었다. 식사 자리에서 한 회장은 짓궂은 농담으로 민혁을 놀리기도 하고 서연에게는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는데 그 모습은 재벌가의 엄격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 그 자체였다. 서연은 이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예고 없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민혁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혁은 수행원에게 우산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과 함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이 나를 구해줬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서연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은 재킷 하나의 의지에 빗속을 뚫고 함께 걸어갔는데 튀어오르는 빗물조차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아우름 그룹의 신임 디자인 총괄이사 취임식에서 서연은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데렐라가 아니었고 불의에 맞서 싸우던 투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창조자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한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의 연설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그녀는 민혁과 눈을 맞추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소나기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고 서연과 민혁은 회사 로비 앞에 나란히 서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우연한 선행이 불러온 기적 같은 사랑, 그리고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난할지 모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착한 소녀와 그녀를 알아본 차가운 CEO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